창업환경 분석 과목을 수강 신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2학기가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강생으로서 김지연님, 박승희님, 박종남님, 전수경님, 전유정님, 황교원님 이렇게 6분이 수강 신청을 하셨고요. 아무튼 1학기 때도 제 과목을 대부분 다 들으셨겠지만 아무튼 우리 수업은 재밌고 즐겁고 보람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창업환경 분석이라는 과목은 1학년 2학기 창업경영학과에 개설된 전공 과목으로서 3학점짜리 과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 희망과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수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뭐 1학기 때도 좀 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어떠한 인재냐. 물론 여러분들도 다각각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인 이 지식정보화 사회, 이런 사회에 필요한 인재, 이러한 인재는 융합형 인재, 나 혼자 전공 과목만 알고 있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여러 전공과 함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인재, 창의력이 있는 인재, 이런 인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전공 분야의 깊이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자기 전공 분야와 연계되는 그런 넓은 분야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깊이와 넓이가 있는 인재, 즉 T자형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업경영학과를 오신 분들은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복수 전공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바로 이제 제가 말한 그런 T자형 인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창업경영학과는 창업학도 배우고 경영학도 일부 배우고 또 복수 전공으로서 뭐 사회복지사나 또 복수 전공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사, 교육학 분야의 이런 과목도 배움으로 인해서 학위도 창업 경영에 따른 경영학사, 그다음에 뭐 복수 전공에 따른 복수 전공의 어떤 학위, 또 국가 자격증도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 행정사, 뭐 이런 인권지도사, 뭐 상담 심리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대학교도 4번을 다녔고 대학원도 저 학위 과정만 2번, 또 비학위 과정까지 3번 해서 대학교도 그렇게 학위 과정도 여러 번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도 했고 지금 행정복지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 3학년, 4학년 때 평생교육사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 기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 아직도 그 학점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아예 그 수업 시간에 한 페이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점 관리는 이 도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매 학기당 6학점을 아니 저 6과목을 그 수강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매 학기 6과목씩 8개 학기를 수강을 하면
48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게 되죠. 이 48개 과목은 전공을 하든 복수 전공을 하든 교양을 하든 뭘 하든 48개 과목을 다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 총량이죠. 그런데 주전공은 36학점을 취득을 하면 됩니다. 36학점이면 12과목이죠. 또 복수전공도 12과목만 취득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회복지사는 17개의 과목을 취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복수전공, 사회복지를 복수전공 하시는 분은 복수전공 12개 과목에 사회복지사 과목 12개 과목을 취득을 하시면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또 상담 심리에도 필요한 그런 과목을 대부분 다 수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사 과목을 또 10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면 평생교육사 2급이 되고요. 7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면 3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을 또 33학점 취득을 하라 그러니까 33학점이면 11개 과목이죠. 이렇게 모두를 더하면 50개 과목이 나와요. 그러면 물론 평생교육사 3급을 취득을 하면 47개 과목으로서 딱 맞지요. 과목이 48개 과목이 총량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48개 과목을 수강 신청할 거라면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수강 신청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니다, 나는 그 주전공만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주전공만 뭐 56학점 이상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전공, 복수전공, 뭐 평생교육사, 교양 이렇게 과목을 복잡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렸죠. 이 도표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졸업을 할 때 졸업장과 그다음에 학위, 전공 학위가 학사 학위가 2개, 그다음에 자격증도 2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다 듣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우리 박승희님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녹화, 뭐 녹음. 그래서 녹음기도 있고 뭐 사진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고 이런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업을 이행할 수 있고요. 또 학업의 수업 시간에 빠졌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강의를 듣지 못했을 경우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대사회는 기계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고 무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이 유리할 거고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대 1학기 때 현대 사회학을 이해하면서 현대 사회학에 의해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 이런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뭘 하느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게 되면은 이런 자격증을 기반으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 학교에서 사회복지 상담학과라고 해서 상담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학교 지금 시스템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규결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심리상담사 이상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석사학위도 받아야 되고요. 또 관련 그런 기관에서 경력도 10년 이상 쌓아야 되는 그런 또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확인하셔서 복수전공이나 주전공이나 또는 학과 전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지금 현대사회는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사회를 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물론 이 세계사라는 과목만 가지고도 또 여기에 따른 각각의 학문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에 한 학년을 배우는데 여기서 한 10분 정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건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 또는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즉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와 이렇게 세계 사회를 또 이렇게 비교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뭐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농업혁명이라는 큰 혁명이 있어서 인구가 정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 요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시족 사회, 부족 사회, 뭐 봉건 사회, 왕조 사회가 오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되었죠. 그다음에 뭐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를 지나서 뭐 청동기, 철기 시대를 이렇게 지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식 기억도 그동안에는 단순히 지식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벽화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식이 전달이 되었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 기록 문자가 나와가지고 이 기록에 의해서 일부 전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1445년에 금소갈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출판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대표적으로 출판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성경이죠. 성경에 엄청난 출판 영향을 받아서 뭐 종교혁명의 일부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었고요. 또 하나 산업혁명 이전에 그때는 이제 지동설이 대부분 하늘이 도느냐 땅이 도느냐. 근데 이때는 그 하늘이 돈다.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 중심이었다가 이제 이 산업혁명 이전에 뭐 지동설이라는 것이 나와서 아니다. 이제 지구가 돈다. 뭐 이렇게 뭐 되었죠. 어쨌든 산업혁명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산업혁명은 이제 도시화를 형성을 되고 엄청난 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죠. 즉 증기기관, 인간의 힘을 증기라는 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힘의 동력을 많이 확장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화가 생기고 또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 자유롭게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되었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동자들에 대한 뭐 너무 뭐라고 할까 가치를 최저화되고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그런 개념화에서 이제 뭐 공동 생산을 하는 뭐 공산주의가 또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업화 도시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의 증기적인 힘을 이제 전기적인 힘으로 바꾸죠. 그래서 24시간 균등한 힘이 이제 파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기계공업이 더 발달을 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 필요한 대부분의 가전제품, 뭐 공산품들이 이때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때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도 만들어졌는데 전화기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전화기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자석식 전화기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석식에서 다이얼식, 보탄식, 뭐 백색 전화, 뭐 청색 전화, 뭐 이런 전화기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를. 그 다음에 뭐 삐삐도 만들어졌고, 카폰도 만들어졌고, 뭐 시티폰도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전화기가 1876년에 뭐 미국 국적을 가진 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지금도 뭐 벨소리라고 부르는데 이 전화기를 특허받은 1876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뭐 2020년이죠. 대충 한 150년이 지났는데 150년 사이에 전화기가 얼만큼 빠르게 또 다양하게 발전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산업혁명 때 발전된 전화기가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발전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컴퓨터라는 또 새로운 기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 기존의 기계에다가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이제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엄청난 정보, 그 지식 재산을 이제 빠르게 그 뭐야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죠. 즉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그런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적된 정보를 빠르게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91년에 공산주의의 중주국인 소련이 붕괴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11개월 뭐 독립국가로 다시 재편성이 되었는데, 이처럼 인류가 만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에서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결국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이런 이념적인 전쟁도 한 200년에 걸쳐서 종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0년, 뭐 100년, 2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 발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시대에 1903년도에 비행기가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뭐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뜬 1900년대를 지나서 1950년대를 지나 50년대 오면 이제 우주선이 이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소련에서 제일 먼저 우주선이 발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달에 착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릴 암스트롱이 나의 작은 이 한 걸음이 인류에게는 엄청난 큰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달에 착륙을 합니다. 이 기간이 몇 년 걸렸냐? 50년 걸렸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념도 200년이 지나서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기계도 전화기는 150년 지나서 엄청나게 변화 발전된 것으로 우리 인류의 문명을 여러분들 각각의 지금 손에 모두가 하나씩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왔죠. 전화기가 옛날에 백색 전화, 그 청색 전화 할 때는 집에도 없었어요. 이 집 전화가. 그 다음에 이 집 전화 한 대 돌려면 엄청난 귀중품이어가지고 비쌌어요.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집 전화 누가 사용을 합니까? 집 전화 사용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공중전화 박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뭐야 대학교 다닐 때, 아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젊은 시절에 공중전화 박스 많이 봤지만 지금 공중전화 박스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200년, 150년, 100년, 5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50년, 100년 사이에는 얼만큼 변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대부분 아마 40대, 50대입니다. 그러면 40대, 50대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80대, 90대 그때 되면 아마 나도 화성을 한번 갔다 와야지. 나도 우주여행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시대가 또 지금 일부는 아주 부자들은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까지 현실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까지 우리 그 뭐야 젊은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세계는 아무튼 뭐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국 사회는 어떠느냐? 우리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금속활자, 독일에서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출판에 영향을 미쳐서 종교혁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이 금속활자, 미안하게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더 먼저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속활자는 우리는 1477년에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부 왕족이나 귀족들만 조금 사용하다가 폐기가 됐고, 그 유럽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다 사용하도록 넓게 전파가 되고 활용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 발전의 속도가 뒤처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려 청자도 만들었지요. 한글도 만들었지요. 지금 인류상에는 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안에 포함된 나라가 국가의 수가 한 210개, 뭐 한 2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0여 개의 국가 중에서 쓰는 문자가 몇 개나 될지, 그 다음에 인류가 만들어낸 아무튼 이 소리,
이 글, 이것이 우리 한글만, 오직 한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었어요. 언제까지?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또 물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또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 뭐 철갑선이라는 이런 배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고 정묘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고 즉 좀 심하게 말하면 일본 놈과 때놈 중국 놈 옆에서 낀 거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의세의 침략에 대항을 해서 그 어려운 이 전쟁을 극복하려면 국력을 키워야 되고 과학기술을 키워야 되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새겨서 과학기술도 발전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몇 년?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이때 일본에도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 한선들이 오지요. 근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일본을 개조를 하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하지요. 한국은 아니다. 외놈들은 외세 침략은 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30년, 40년 지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일본은 동양 뭐를 해서 자기들도 이제 유럽으로 가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대동아 전쟁도 일으키고 하면서 이 동양을 엄청나게 짓밟죠.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것이 제1차 경제개발 1962년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1등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죠. 자동차도 세계 5대 자동차 회사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BTS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다양하게 1위를 달리는 그런 과학기술도 있고 문화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579를 달성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3579가 뭐냐? 고스톱 칠 때 3579냐? 그건 아니고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5천만 민족에 이런 3만 달러 5천만 민족을 가진 7개 국가 안에 2019년도에 우리가 달성을 했다. 그래서 3579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제1차 경제개발 196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60년 됐네요. 그러면 서양이 18세기에 저렇게 산업혁명을 해서 지금 발전하기까지 약 200년, 250년 걸렸는데 우리는 50년, 60년 만에 이걸 따라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금속활자를 만들고 고려청자를 만들고 한글을 만들고 조선백자를 만들고 거북선을 만드는 이런 창의적인 정신, 이런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 이런 선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민족 중흥의 시대를 이끌어야 되겠죠.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우리 청년 세대에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우리 창업경영학과 학생들한테 바라고 저도 그런 사회 속에 그런 민족 속에 그런 한 사람으로 일원이 되고자 오늘 또 저도 대학을 4번, 5번 다니고 대학원도 3번, 4번 다니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급변하는 과학기술 변화의 속도, 변화의 양도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이런 시대에 인구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는 청년 인구 자꾸 늘리자 하지 말고
이 세계적인 상황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기왕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도 똘똘하게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 그 신중년 세대 50, 60 이렇게 신중년 세대가 100세 시대를 살고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신중년이 어떻게 하자? 이거를 좀 같이 해나가자. 응? 그래서 지금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계화가 되어 있고 또 자동화가 되어 있고, 기계화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무인화가 따라오죠. 그러니 무인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보다는 이제 창업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에서도 창업을 연습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대표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복지연구소처럼 비영리단체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약간의 소득도 벌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보고, 이런 비영리단체를 학년별로 창업경영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전체 3, 4학년들이 각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는 학과를 이렇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이런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여러분들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면 통상 가게와 기업만 경제 주체로 생각하려는데 그렇지는 않죠. 가게와 기업과 정부가 경제 주체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한테 쓰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한테 쓰는 세금을 이 비영리단체가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공모사업을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 있으니까 나도 좀 정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자. 음? 그래서 이렇게 창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 창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업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또 새로운 분야에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창업의 사요소가 창업과 그다음에 뭐 아이템, 그럼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본과 사업장 이렇게 해서 창업의 사요소인데, 지금은 무자본 창업, 1인 창업, 전자상거래 뭐 창업 이래서 창업과와 아이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창업과는 여러분들이 창업과 1학기 때 기업가 정신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업은 됐고 사람은 됐고 그럼 아이템만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아이템,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무자본으로 사업장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창업을 하면 음식점을 생각을 하고 옷가게를 생각을 하고 해서 뭐 큰 가게를 빌려야 되고 자본금이 뭐 1억, 10억 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음? 저도 군생활 30여 년을 하고 나서 창업 어렵지 안 되지. 그렇지만 지금 벌써 사업자 등록증을 2번, 3번 내보고 또 비영리 단체를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또 이런 사업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변하게 된 것이 4년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빨리 이 사회에 적응해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길이 되기를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 함께 노력을 하면서 이 창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환경, 분석. 창업은 뭐고, 환경은 뭐고, 분석은 뭐냐? 창업은 새로운 아이템, 방금 설명드렸죠. 아이템. 정부 공모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아이템에 필요한 자원, 인력 자원이 되겠죠. 또 뭐 기타 자본금도 되겠죠. 이런 시설이나 뭐 돈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런 자원이나 조직을 투입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활동이 창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그다음에 법무사들이 그다음에 뭐 세무사들이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에 우리 평생교육사도 되고 사회복지사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도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가 실습을 하면 실습비를 내게 되는데 그런 실습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창업이다라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창업을 할 것이에요? 창경과 학생인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할 것이냐? 언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창업을 하고 있으면 경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를 배우는 것이고, 창업을 안 했다면,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창업을 할 것이고, 어디서 할 것이냐? 학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집에서 할 것이냐? 지금은 이 집도 이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많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뒤에 나오겠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많습니다. 그거 왜 할 것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할 것이냐? 생계형으로 할 것이냐? 취미형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1인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협동조합을 할 것이냐? 이런 엄청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저런 법령 밑에 이제 자치법규가 있는데 조례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는 제도와 밑바탕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법과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또 법과 제도에 따라서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과목을 진행을 하는데 이 과목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주 교재는 창업 실무라는 그 작년도에 썼던 교재입니다. 혹시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작년도에 사용하신 분들한테 협조를 하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교재는 새로 바꿨습니다. 시니어 산업화. 시니어 산업화로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그 리빙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우리 지금 전부 시니어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창업 경영학과 아니 우리 사회서비스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니어이기 때문에 이 책을 좀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래서 수업 방식이랄지 성적 산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수업은 재미있게 하고 시험은 즐겁게 시험이 왜 즐겁냐? 제 시험은 즐겁게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보람 있게. 보람이라는 게 뭐냐? 보람이라는 게 어떤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자랑스럽거나 아니면 어떤 자부심을 느낄 때 보람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을 선택을 하고 창업경영학과를 선택을 하고 창업환경 분석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한 것이 어떻게? 보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한 학기 동안 본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학기 동안 강의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창업 실무는 이런 책이고요. 시니어 산업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은 책은 이런 책인데 여러분들 뭐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고 선배들한테 받으실 분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그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만 예비 창업자로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창업의 이해와 필요성, 준비 과정에서 알아야 할 창업 이론도 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위한 창업 환경 분석 요소, 이 분석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이 과목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이 뭐 시장성이 있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창업 실행 과정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랄지 마케팅이랄지 자금 관련 이런 기초 실무를 배우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계획서나 마케팅이나 자금에 관련된 세무 해결할지 이런 거는 3학년, 4학년 때 또 한 과목으로 별도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창업 환경 분석을 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원래 이제 한 30분 단위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 1교시를 한 40여 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교시는 그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3교시도 한 40여 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2교시 수업이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동영상 이후에 3교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